참 요즘 인면수심하면요. 저희가 동물한테 사과해야 돼요. 요즘 동물들도 안 그런데요. 진짜 최단비 변호사님. 네, 저도 어제 이 기사를 읽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된 기사였습니다. 2009년에 당시 30대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호프집이 운영하다가 좀 안 좋아지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호프집 폐업을 하니까 아내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를 했습니다.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열흘간 아내와 자녀들을 방에 가두고요. 감금, 폭행, 협박을 이어갔고요. 이러한 폭행으로 아내가 갈비뼈 골절 등으로 7차례 병원을 세상에. 찾게 됐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호프집 망한 게 왜 아내 탓이에요? 이게 지금 이거 사람입니까 진짜?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이 사건을 듣고서는 내용을 보고서도 이게 도대체가 한 집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아내에 대해 가지고 성매매를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아이들이 5명인데 네. 이 아이들 모두 지금 뭔가 부적절한 행위에 노출이 돼서 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이제 문제에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은 도대체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을 뭘로 생각을 하는가 네. 하는 데서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결국에는 욕정 해소의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결국은 인간들, 결국 가족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말로 정말 인면수심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호프집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니까 아내한테 너 때문에 가게가 망했다.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정말 이걸 방송에서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성매매를 강요했대요. 최단비 변호사님, 설마 성매매라도 하라고 말로만 그쳤겠죠? 진짜로.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매매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라.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 남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매매를 하라는 거였고요. 이 아내를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았어요. 세상에. 2015년 4월경에 남편이 직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의 한 모텔에서 이 물색한 남성과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해요. 2016년 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아내를 협박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같은 행동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참 그 성매매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두 딸한테 자식이 5명 있었는데 그 두 딸한테 이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대요. 전 이 사건 처음 접했을 때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락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켰었죠. 그래서 그 아내는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맞아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딸도 범죄에 연루해서 범죄자를 만들죠. 이 사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감금과 폭행을 당했었고 자신의 보호자일 수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했고 그 어머니조차도 사실은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인 걸 이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움, 공포뿐만 아니라 무력감도 굉장히 많이 느낄 것 같고요. 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걱정이 지금 됩니다. 아내한테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를 정도라면 최단비 변호사님 혹시 자녀들한테도 혹시 몹쓸 짓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성매매를 하고 영상을 찍어서 두 딸한테 보여줬잖아요. 이미 두 딸에 대해서 자신이 잘 길러야겠다는 자녀 복리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아빠는 총 5명의 아이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렸어요. 세상에. 가정폭력이 일상 다반사였고요. 또 두 딸이 있었는데 수년간 성교육을 해주겠다. 이러한 핑계로 두 딸의 옷을 벗겨서 신체의 부위를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충격적인 게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14차례나 아내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을 그냥 습관처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입니다. 악마를 보았다는 영화 제목이 계속 떠오르는 이유 저만 그러는 건 아닐 겁니다. 시청자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글쎄요. 이런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런데 이 남편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중하고 네. 또 피해자 측 변호인이 피해자들의 신상 노출을 우려해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 남편은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2009년에 내가 상해 사건에 연루돼서 합의금 100만 원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때 아내와의 합의하에 아내가 스스로 성매매에 나서게 된 것이고 자녀 추행은 친밀감과 훈육 과정에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라면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여기저기서 시청자분들의 정말 분노를 넘어서 이건 분노할 힘도 없으실 것, 여기저기 탄식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유, 저도 지금 탄식을 하고 싶은데요. 말문이 막힙니다. 네.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금년도 초까지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당한 거예요. 아내와 5 아이들이. 네.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굉장히 저는 심각한 이 아버지라고 보는 게 이게 진짜 친권을 뺏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물리적인 폭행을 5명 아이들에게 하고 지금 11살, 12살짜리 여자애들은 옷을 벗겨놓고 추행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아유. 그럼 이게 도대체가 이게 애비가 맞냐 이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그렇죠. 그냥 단순히 단기간 동안에 징역형을 준다 그래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고 결국 출소하면 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더군다나 이제 신고를 했다. 또 이제 증인 진술을 했다. 이러면서 보복 폭행이나 보복으로 이제 살해 의지를 불태울 텐데 그렇죠. 이 아버지를 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떼어놓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제도에 이게 성패가 달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혹시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 악마 같은 남자의 이 말도 안 되는 변명 혹시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그렇죠. 재판부입니다. 네. 이 남성이 아까 변명을 한 게 박성희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아내가 성매매에 나선 게 합의하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부가 봤던 이 증거에는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아내가 이 성매매에 나설 당시에 갈비뼈 골절 등으로 병원에 7차례에 갔는데 세상에. 그게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은 성매매를 하기 위한 강요의 일환이라고 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내가 스스로 나선 성매매에서 왜 휴대폰으로 남편이 감시를 했겠습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강요에 의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정말 힘겹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근데 그 진술이 일관됐다는 거죠. 이런 모든 증거들을 봤을 때 남편의 이러한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이런 증거도 필요 없이 그냥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랄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 악마 같은 남편이란 사람의 그 변명을 말도 안 된다고 판단했는데 세상에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가족들이 이 짐승 같은 사람한테 선처를 원했대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선처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다시 나왔을 때 내가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죠. 빨리 선처를 하게 하라. 또 주변에 주변에 입김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자. 네. 아버지 쪽의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그냥 넘어가자. 선처를 네. 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말씀처럼 이게 진심에서 나온 선처 요구일까요? 진짜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박성배 변호사님, 이 선처 요구 법원이 받아들였을까요? 요즘은 사정을 보고 선처를 한다고 해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재판부의 경향입니다. 아, 그래요? 이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가족들의 선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을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11에서 12세에 불과한 자녀를 성적 대상으로 추행하고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뒤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그러니까요.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하면서 네.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요. 아하.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6년간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주목되는 그 판결 내용 중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전자발찌 부착이 있어요, 6년간? 이게 혹시 이 사람이 과거에도 무슨 성범죄의 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범죄가 초범일 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검사도 청구하지 않고 청구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남성에게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2회 이상 성폭력 전력이 있고 그중에 19세 미만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진짜. 전력도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거기다 배우자의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 성향을 갖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수정 교수님 걱정되는 게요. 이제 이 짐승 같은 악마 같은 사람은 10년을 이제 교도소에 있게 되겠지만 그 사이에 이 피해를 당한 자녀들이 글쎄요. 정말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인 이 트라우마는 어떻게 할까요, 진짜? 글쎄,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10살, 11살짜리들인데 자기 친부에 의해 가지고 일종의 뭐 친족 성폭행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10년 기껏해야 살다가 나오면은 전자발찌 차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그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들의 불안은 아버지가 처벌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이 사람이 영원히 내 인생을 전부 강탈해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일 것이기 때문에 심리치료도 그냥 한 번, 두 번 받아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네. 지속적으로 안전 보장과 함께 네. 심리치료가 많이 이제 제공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학대 사건으로 좀 처리를 함께 하면은 친권 제한도 좀 같이 갔었으면은 아이들이라도 좀 안전할 텐데 하나 그러니까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짐승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아빠이자 남편이었잖아요. 그 가족들의 10년간의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이었다 생각하니 정말 가슴 한편이 저며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